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첫 번째 국빈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차가운 관계였던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두 나라 대통령은 오랜 동맹을 강조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 가운데 3명은 찬성했고 1명은 반대했습니다.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아직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상대로 20년 만에 처음 흑인계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차기 의장이 될 것이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티 의원을 비난하지만 국민을 위해 오픈마인드로 그를 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척도가 되는 가솔린 값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싸졌고 크리스마스까지 갤런당 평균 3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물론 로스앤젤레스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어제 제가 거의 바닥인 탱크에 가솔린을 꽉 채우고 낸 돈도 50달러대였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달 이자율 인상이 0.75%가 아닌 0.5%가 될 것으로 암시한 뒤 주식시장은 랠리입니다. 어제 상당한 랠리였고 오늘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25개 도시에 에어비앤비 아파트먼트가 생깁니다. 에어비앤비가 랜드로드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테넌트가 자신의 아파트를 단기 렌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보스턴 대학 교수가 설계해서 33군데 회사가 일주일 4일 근무제를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40시간제로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 늘 미국 뉴스를 전하고 받고 함께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죠. 그 4년 가운데 첫 번째 백악관에 국빈으로 손님을 맞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4년마다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미국의 현재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을 처음으로 국빈 초대하느냐 이것은 관심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집안과 똑같습니다. 편안한 사람을 원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물론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여러 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을 해서 왔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했지만 그렇지만 국빈 방문은 조금 다른 겁니다.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동맹이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이제 가장 그 강한 그런 그 동맹이 오래된 강하다기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은 영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미국의 그야말로 독립전쟁 할 때도 도움을 줬었고 하는 프랑스인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사이가 얼마 전에 호주가 이제 원래 프랑스와 계약을 했다가 영국, 미국과 함께 어떠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핵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미국, 영국과 계약을 맺자 프랑스 대통령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것도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에 말도 해주지 않았고 호주도 계약을 깨고 그랬다 해서 동맹국끼리는 있을 수 없는 일. 프랑스 대통령이 하도 화가 나서 워싱턴에 있는 대사를 소환했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미국 하면은 정말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강대국 대 강대국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강대국 대 강대국은 그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다른 조금 걸끄러운 관계는 뒤로 하고 우리 함께 이 일을 처리하자 하고 다시 뭉쳤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죠. 전화통화도 워낙에 많이 했고 가장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뭐 G20 정상회담할 때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도 UN 총회가 있었을 때도 한 45분 정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무슨 연휴에서든지 첫날의 일정을 다 취소했는데도 프랑스 대통령과는 45분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업을 해야지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빈으로 초대를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조금 국빈 그 초대가 늦었었죠.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 많은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 차이가 몇십 년인가요? 임마누엘 마크롱 44살 아닌가요? 네. 44살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80세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2배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굉장히 묵직하죠. 왜냐하면 임마누엘 마크롱도 정치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중진 정치인인 겁니다. 독일에서 16년 동안을 총리를 했었던 앙겔라 머르켈이 갔고 그리고 영국도 뭐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 다 갔고 이러니까 프랑스가 재선된 이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에서 가장 그 오래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초대를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쭉 그것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회담하는 중이고요. 융숭한 대접을 하더군요. 그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고 이제 그 임마누엘 마크롱 그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먼저 나와서 딱 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서로 만나서 뭐 키스 있죠? 키스하고 허그하고 서로 뭐 남녀 다 똑같이요.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쭉 아주 부통령 부부부터 이 국무장관 또 자넷 옐른 재무장관 쫙 그 일렬로 서 있었고 전부 이 프랑스의 대통령 부부가 악수하고 어제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에스코트해서 우주항공국 나사의 본부를 방문해서 전부 견학하는데 안내를 했습니다. 질 바이든 또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부부와 저녁도 같이 먹었고요.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을 서로 처리하느냐 서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새로웠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국빈 방문이 있을 때라고 또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통역을 이제 그 군인들이 쫙 그 도열해 있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서로 연설들을 했는데 그 연설들을 전부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면 프랑스어로 통역을 했고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은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그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할 때는 영어로 했으니까 통역이 옆에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프랑스의 그 프랑스어에 대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 그 선물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선물 가지고 온 거 보더라도 완전 프랑스적이던데 사적으로는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도 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빈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설은 전부 프렌치로 했습니다. 자, 일단 뭐 항상 국빈 방문이 있을 때는 양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죠. 제가 놀랐어요. 이거 녹음이 너무 크게 된 건가? 축포 같은 것을 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늘 하는 뭐 환영한다 이런 쉬운 말까지 전부 통역을 시켰습니다. Temperature may be a little chilly on this December night day, but our hearts are warm and to welcome such close friends to the White House. 네, 뭐 날씨는 춥지만 환영한다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그 프랑스의 대표들도 전부 환영합니다. 첫 번째 국빈 방면을. La température est peut-être fraîche en ce jour lumineux de décembre, mais nos cœurs sont chauds d'accueillir des amis si proches à la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늘 똑같죠. 아주 그 국가의 그 동맹을 얘기를 했죠. 오랜 그 역사 같은 것도 말을 했고 그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데 하면서 이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차고 들어갑니다. 푸틴의 그 정복, 이상한 야심, 야망, 그 정복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함으로 유럽의 평화를 깼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깼다라는 표현도요.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프랑스와 미국, 유럽연합, G7 이렇게 파트너 국가끼리 이 푸틴의 탐욕스러운 야망을 없애버려야지 된다. 부숴버려야지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쭉 좋은 얘기들 하고 정말 세기를 넘어서 프랑스와 미국은 함께 가겠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이었습니다. President Macron, for centuries, we've come together toward a world of greater freedom, greater opportunity, greater dignity, and greater peace. Monsieur le Président Macron. 네, 무슨 뭐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함께 그 손을 잡고 기회도 얘기를 했죠. 가겠다 하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뭐 민주주의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또 뭐 에이즈데이입니다. 오늘이 세계 에이즈데이인데 2030년까지 미국과 프랑스가 함께 이 에이즈라는 병을 없애기로 약속을 서로 공조하면서 없애기로 약속한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소개를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the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Merci beaucoup, Monsieur le Président, cher Joe, Madame. 네, 역시 뭐 처음에는 항상 뭐 우리 초대해줘서 고맙다, 미국 대통령들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Mr. President, dear Joe, Madam, dear Jill, ladies and gentlemen. Dear Joe와 Dear 그 Jill이라고 얘기하죠. 이 first name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것을 상당히 그 강조를 한 것인데 Dear Joe Biden 그리고 Dear Jill, Jill Biden을 얘기를 했고 역시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설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혹한 야망을 비난한 것 그것을 역시 그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반복했습니다. Et cette histoire commune nous oblige aussi, face au retour de la guerre sur le sol européen suite à l'agression russe contre l'Ukraine. 유럽에서의 전쟁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언급을 했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faut savoir redevenir frères d'armes. Accordingly, 미국과 프랑스가 그 전우가 돼야지 된다. Following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in light of the multiple crises, our nations and our 네, 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brother and arms 이렇게 전우가 돼서 함께 그것을 막아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자유, 민주주의, 과학, 기술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역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연설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손님이 아니라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니까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을 하고 나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데 이것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악수를 딱 해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그 악수하고 뭐 악수를 끝내야 되잖아요.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그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임마누엘 그 마크롱 대통령이 답사를 하고 나서도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고는 전혀 손을 놓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손을 잡고 카메라 기자들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도를 하세요. 프랑스와 미국의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했었기 때문에 조금쯤은 러시아 쪽으로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그쪽으로 가고 뭐 빨리 뭐 협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쪽으로 하다가 러시아가 점점 잔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과 영국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고요. 오늘 이제 국빈 만찬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늘 현재는 지금 약간 그 사진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유럽이 필요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공 이전에는 유럽 국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 중국의 어떤 뭐 G5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뭔가를 막으라고 요청도 하고 중국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도 하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더군다나 미국이 전기자동차 생산 같은 것도 아주 활발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꼭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미국의 것을 수입해 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선 동맹을 강화를 서로 두 나라가 확인을 하고 경제와 안보, 국제 안보를 동시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첫 번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초대에 응해서 온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두 사람의 미팅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뭐 국빈 방문 같은 것이 있을 때 뭐 선물이다 무엇을 먹었냐를 저는 뭐 개인적인 뉴스 취향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보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진짜 퍼스널한 거예요. 제가 퍼스널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오늘 첫 번째 국빈 방문에서 백악관에서의 행사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를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실내 안에서 백악관 안에서 손님을 맞으려고 이제 기다리려고 나올 때 보니까 나올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도착하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다시 벗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물이 이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가지고 온 선물이 왜 햇볕이 그래서 이방인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총을 쐈어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선물 가운데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은 아니었고요. 흑사병 그리고 몇몇 그 에세이 같은 것을 선물로 가지고 왔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아니고 구스타프 그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부인 이 책도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남과 여 영화 왜 이 영화를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따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그것을 이제 바이닐 그 판 우리 말하는 비닐 판과 CD로 가지고 왔는데 홈의 펌 이걸 가지고 왔는데 다 이거 연구를 하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을 때 봤던 그런 그 영화랍니다. 흑백 영화였는데요. 네. 그리고는 이제 질 바이든 여사는 이 그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롱의 그 대통령의 부인에게 프렌치 아메리칸 디자이너가 만든 에메랄드 목걸이를 그 선물했다고 하거든요. 이 브리지트 마크롱. 이름이 브리지트 바르도 그 여배우와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오늘 이제 다른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있고 누구는 코러를 주고 뭘 주고 하지만 한국 분들도 다 아시는 알베르 까미, 마담 보바리, 남과 여 이런 것을 줬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일들이 어제도 많았고 오늘도 많고 그리고 그 중요한 딱딱한 뉴스 속에도 역시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지 파업을 하지 않을지 여전히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연방 상원에서도 하원에 이어서 파업을 막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직 장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50%대 50%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하원에서 이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제 290대 137로 파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게 2개인데요. 또 하나는 이 지금 파업을 하는 원래의 이유가 식데이를 안 주는 그 식데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잠정적인 9월 달에 그 협상안에서 그래서였는데 여전히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한인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안은 식데이 같은 것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해야지 파업을 막을 수 있는데 뭐 식데이를 두면 그게 또 며칠을 두느냐 어제는 7일이었거든요. 유급 그걸 또 조정을 하고 하면은 이미 파업 시한이 돼서 파업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번째 안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2번째 안은 이제 노조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지지를 했고 290대 반대 137이니까 이건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79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파업하면 안 돼 하는 법안에 찬성을 했고 그러나 이제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129명이 이 법안에 반대를 했고 민주당도 이거 안 돼. 식데이까지 넣어야지 돼 하는 사람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공화당 의원도 79명이나 파업해서는 안 돼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인 의원들 가운데서는 4명이 있죠.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민주당 2명, 앤디 킴 의원 뉴저지 3지역구 그리고 워싱턴의 10지역구인 마릴린 그 스트릭랜드 의원은 당연히 파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2명 가운데서 영킴 의원은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주당과 다른 78명의 공화당 의원과 같이 투표를 한 것이고 미셸 스틸 의원은 이 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의원들 가운데서는 당을 불문하고 4명 가운데서 3명이 파업을 막기 위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매업계라든가 물건을 받아야지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망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안도를 했고요. 보통은 백악관이나 의회가 이렇게 그 노사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묘하게 똑같은 시기에 노사 분쟁이 있는데 미국이 개입하진 않지만 항공사하고 철도는 개입을 합니다. 예전에 항공사도 한번 뭐 개입을 했었고 개입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고 철도는 이제 항공사는 그 이후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항공 물류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철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29년도에 이런 그 노사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너무나 완전히 그 필수 척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 화물의 40%를 철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법안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번만 써왔는데 그만큼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노조와 회사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지금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해서 이제 철도와 항공만 연방 그 노동법에 따라서 개입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했었던 것 하나 기억나는 것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때 뭐 한 95년이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하고 구단주하고 막 서로 싸우고 할 때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친노조잖아요. 민주당의 연방 하원이나 민주당의 연방 상원이나 다 친노조입니다. 친노조인데도 이 보통 이제 공화당이 업주 측의 입장이고 민주당이 직원의 입장인데 여기서 이 직원의 입장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기서 이건 안 된다라고 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꼭 업주 쪽을 생각을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죠. 노조가 너무 중요하고 친노조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조나 일하는 직원들이 좋게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노조냐 국가 경제냐 사이에서 국가 경제를 선택했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국가 경제라는 것은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수많은 국민이 이렇게 파업을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지 되고 비싸게 주고도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국가 경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노조의 더 위로. 그리고 상원에서는 불확실합니다. 상원과 하원,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파업을 막는다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 또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그 직원들 노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2년 올해입니다. 1분기에서 3분기 동안에 철도 산업이 기록적으로 2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데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보장을 한다. 드는 비용은 3억 2,100만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전체 수익의 2%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줘라 하는 것이고 또 회사는 회사 측대로 뭐 우리 이런 운영비 저런 운영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 일하는 직원들이 돈보다도 이번에도 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식데이잖아요. 식데이 이렇게 삶의 질에 훨씬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은 아니지만 무소속이지만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이런 의원들이 있고 반대로 공화당에서도 노스다코타와 와이오밍 굉장히 이 화물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있는 곳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다른 동료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에게 이 안 통과시켜야지 된다.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 다 예상을 했었던 일이 그냥 서류상으로 정리된 겁니다. 하킴 제프리라는 민주당의 뉴욕이 지역구인 브루클린 태생입니다. 이 의원이 2012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것도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임마누엘 마크롱 80세와 44세와 마찬가지로 물러나는 낸시 펠로시 82세와 이 그 하킴 제프리 의원이 52세 30년 차이네요. 어제 이제 그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하원 의장은 아니고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됐는데 지난 20년 사이에 처음으로 흑인계가 이렇게 그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전에는 변호사였었던 분이고요. 뭐 예상했었던 대로지만 지금은 전환의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소수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공통분모를 찾겠다. 다수당인 공화당과 그리고 이 그 민주당의 차기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가 의원이 공화당의 차기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되는 거죠. 다수당인 그런 뭐 지금 문제는 있다지만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은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 중가주가 지역구인 이 의원이 다수당으로서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이 제프리 의원은 케빈 맥카티 의원을 굉장히 싫어했고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할 때의 일에 대해서 케빈 맥카티를 공개적으로 많이 비난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스티브 스칼리즈 의원이 훨씬 일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제 딱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소수당의 대표로서 다수당의 대표죠. 대표 겸 하원 의장인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케빈 맥카티와 함께 일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친노조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 노조보단 경제를 택한 것처럼 개입하기로 이 파업을 못하도록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뭐 맥신 월터스 의원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 32년 베테랑이잖아요. 야,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이들이 얼마나 이 하킴 제프리즈 차기 원내대표를 보면서 희망을 갖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003년부터 다수당일 때는 하원의장 민주당이 또 소수당일 때는 원내대표로서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됐고 뭐 부대표는 뭐 그대로입니다. 원래 예상했었던 그 매사추세츠의 그 캐서린 클락 여자 부대표가 됐고 원내 총무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죠. 그 피트 아길라르
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척 슈머는 당연히 지금 12월 6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척 슈머도 블루클린 태생이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상원의 원내대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블루클린 태생이고, 그리고 하원의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도 블루클린 태생이고, 두 사람이 통하는 게 많겠죠.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척 슈머도 일하기 더 편하겠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 되기 전에 먼저 그 연방 하원 의원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의 여러 가지 구조도 잘 알 테니까 협조하는데 시간 절약이 되겠네요.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 일이 있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 좀 보도를 해드리고 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말이 굉장히 어제부터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뭐 이자율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이제 다우지수가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232.34포인트 내려가고, 나스닥은 좀 회복됐네요. 0.46포인트. 뭐 S&P 500는 5.13포인트 아주 적게 어제 올라간 것에 비하면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릴까요? 이자율에 대해서 같은 뉴스를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1시 30분에 연설을 할 때 12월 달에 이자율 인상을 0.75% 대신 0.5%포인트로 할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길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연준 의장들의 말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할 때가 많죠. 그 앞에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확실하게 뭐 정말 2%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확신은 없지만 아직 없지만 그렇지만 이자율은 이제 뭐 이미 피크다. 뭐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인상폭을 12월 달부터 줄일 수도 있다. 하니까는 이게 그래 0.75가 아니야. 이제 슈퍼 이자율이 아니라 그냥 슈퍼 이자율 0.5%야 하면서 다우지수가 뭐 한 2.2% 어제 730 몇 포인트 올랐으니까 지금 200포인트 내려간다 하더라도 500포인트 번 겁니다. 다우는 불마켓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두 달 동안에 보면 S&P 500는 3.1%, 나스닥 4.4% 올랐지만 S&P 500와 나스닥은 아직은 뭐 베어 마켓이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 얘기가, 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한 300만 명 정도는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이 은퇴를 빨리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를 얘기를 했고요. 코비드 19 그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 인구가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민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민자들 노동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하는 인구 가운데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숨진 사람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야 저제야 뭐 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그렇다 하는 그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가솔린 값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갤런당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3달러 50센트가 평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3달러까지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스버디라는 그 기관에서 보는 건데, 물론 이제 가솔린 값이 일단 내려가면 좋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솔린을 넣으실 텐데, 또 장기적으로 가솔린 값이 내려가면 가솔린 값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가솔린을 들여서 운반을 해야 되는 거, 어떤 뭐 오일이 들어가는 상품 전부 내려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일단 가솔린 값이 인플레이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죠. 뭐 중국의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같은 것이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유럽도 심각한 경기 불황이 올 수가 있다. 미국의 경기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에 저렇게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그리고 또 뭐 이자율로 인한 여러 가지 해서 오일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어두운 그림자를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가솔린 값이 싸진다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할러데이 선물이죠.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3 정도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임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오펙이 또 회의를 하는데 오펙 미팅에서 그야말로 오펙이 이런 때 탁 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처럼 뭐 생산량에 대해서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피크닉에서 스컹크라고 얘기를 하죠. 피크닉 막 한참 맛있는 음식 내놓고 인데 스컹크가 와서 방귀를 확 껴봐요. 좋겠어요? 그래서 오펙이 또 피크닉에서의 스컹키가 될 수 있다 해서 예측은 좀 까다롭다 하는 거고, 저는 어제 $55 정도 넣고 거의 그 맨 마지막 칸에서도 반보다 조금 아래일 때 넣었거든요. 가솔린을 그 눈금이. 그런데 $55 하니까 풀로 찼습니다. 보통 때 지난번에는 $70 훨씬 넘어서 거의 $80까지 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기분은 조금 좋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가 의회의 세입위원회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로 보고가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아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을 이제 들어주지 않아서, 그럼 의회에서는 왜 이런 걸 요구를 하는가? 아주 루틴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같은 것을 정확하게 했는가 해서 한 뭐 그 2019년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뭐 6년치를 줘라 해서 이미 재무부가 어제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일은 뒤에 알 수가 있는데 제대로 국세청이 했는가? 재무장관이 지난번에 스티브 무누친이라는 골드만삭스 출신이었잖아요. 그때 대통령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그런 일.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금방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범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새로운 추세를 잠시 뒤에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만한 뉴스입니다. 실용 뉴스네요. 에어비앤비가 이제 아파트먼트에서도 테넌트에게도 이렇게 에어비앤비 그 아파트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돈 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테넌트하고도 합의를 해야지 되지만 아파트먼트의 주인 랜드로드하고도 합의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는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하더니 오늘은 뭐 이미 굉장히 더 심층 보도까지 나옵니다. 랜드로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25개 도시인데 로스앤젤레스 속하고요. 애틀란타, 샌디에고, 한국 분들 다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네요.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 큰 아파트겠죠. 우선은 115개의 큰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할 텐데 렌트비 오르죠. 식품값 오르죠. 이 렌트 들어 사는 사람은 뭔가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CNBC가 제일 포커스를 둬서 보도를 한 거고, 그러니까 테넌트가 수입을 늘려야지 되는데 어디서 늘려요? 투잡도 뛰는데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파타임으로 집을 빌려주는 것. 그래서 집을 자신의 그 사는 집 렌트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빌려준다. 이런 표현을 CNBC는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 집주인은 그 렌트 테넌트는 돈을 당연히 벌 거고요. 그럼 랜드로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랜드로드하고도 에어비앤비 측에서 협상을 해서 대체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버는 돈의 20%를 랜드로드에게 준답니다. 그러면 랜드로드도 돈 벌고 그리고 그 아파트먼트 테넌트도 돈 벌고, 보통 이제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렌터들이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나요? 한 달에 9일을 숙박하도록 허용을 하면은 $900를 번다. 하루에 $100 정도. 요즘 호텔 값이 비싸니까 그럼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지역별로 이런 것도 전부 계산이 돼 있습니다. 33군데 회사, 미국과 아일랜드, 호주에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쭉 그 조사를 해서 회사의 얘기도 들어보고 직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전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다가 지금 32시간 일을 하는데, 비영리 단체 4-Day Week Global과 보스턴 칼리지의 한 교수가 설계를 했는데 원래 스케줄의 80%가 되는 거잖아요. 대신 돈은 100%를 받고
여기서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27군데 회사가 33군데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18군데 회사는 우리는 확정 이미 지었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기로 하고 나머지 8군데는 확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10점 만점에 이렇게 했을 때 9.1점을 줬고요. 97%가 나는 계속 일주일에 닷새가 아니라 나흘 일하겠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리고 번아웃 같은 것도 안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생기니까 신체적인 건강까지 좋아지네요. 라고 답변을 했고요. 앞으로 40시간 일하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페이에서 10%에서 적어도 10%에서 어떤 사람은 50%까지는 올라가야지 나는 그렇게 하겠어 했고 회사의 매출이 8%가 오히려 증가했답니다. 생산성이 증가한 거죠.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그래서 회사의 만족도는 직원보다는 조금 낮지만 10 최고 점수에서 7.7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드물죠.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가 많고 아이슬란드 같은 데가 지금 35시간에서 36시간 일하는 곳이 많은데 생산성이 그대로이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더 나아진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이야 그럴 수 없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국민 이기는 정권이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자라 할지라도 중국의 부주석이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코비드-19 폐쇄 우리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백지든 그런 시위를 하니까 뭔가를 조금씩 풀어주는 쪽으로요. 강희신이었습니다.